인구 9천만 명. 중동의 핵심 강국 이란이 단 72시간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혁명 수비대가 해체되고 40년 신정체제가 한순간에 붕괴된 그 순간 이란 국민들이 외친 이름은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군을 원한다. 폐허가 된 이란 땅에서 태극기가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이란에서 무슨 일을 한 것일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브렛 칼슨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집 거실 벽에는 커다란 세계 지도가 붙어 있었죠. 아버지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였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뒤 아버지는 말이 많지 않은 분이셨지만 그 지도 앞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를 무릎에 앉히고 빨간 핀을 꽂아가며 세계의 분쟁 지역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베트남, 한국, 중동, 아프리카. 어린 저는 그 핀들 사이에서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 상처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어렴풋이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이야기를 직접 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제가 12살쯤 됐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지도 앞에서 손가락으로 한반도를 짚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브렛, 전쟁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느냐? 전쟁이 끝난 다음이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어딘가에 박혀 있었습니다. 시야처럼.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 진학해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습니다. 학부를 마치고 석사 그리고 박사까지 저는 공부하는 동안 내내 전후 재건이라는 주제에 매달렸습니다. 교수들은 저를 두고 전쟁이 끝난 다음을 연구하는 학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었으니까요. 박사학위를 받은 해에 저는 미 국방부로 들어갔습니다. 중동 담당 선임 고문. 그것이 제 직함이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전쟁이 끝난 땅에 들어가 무너진 도로를 다시 깔고 폭격으로 날아간 학교를 다시 세우고 공포에 질린 주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28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저는 감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 원칙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했죠. 저는 이라크 전쟁이 끝난 직후 처음 바그다드에 들어갔을 때를 기억합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들, 길거리에 방치된 잔해들, 두려움에 가득한 사람들의 눈빛. 처음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접어버렸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판단이 흐려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재건 사업은 연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투입 비용, 완공 기간, 주민 정착률, 치안 회복 속도. 저는 이 숫자들로 세상을 읽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두고 냉혹하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냉혹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이라고. 감성적인 접근이 얼마나 많은 현장을 망쳐놓았는지를 저는 직접 보아왔습니다. 좋은 의도만으로 움직이다가 예산을 낭비하고 사업을 실패로 끝낸 경우들을. 저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28년 동안 저는 하나의 확신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전후 재건은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본의 규모, 기술력, 국제적 네트워크, 현장 경험. 어느 하나를 따져도 미국을 넘어설 나라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자랑이 아니라 사실로서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것처럼 저에게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위에서 저는 28년을 일했습니다. 한국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제 전문적 레이더 안에 거의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삼성 휴대폰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현대 자동차가 미국 도로를 달리는 것도 알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킨다는 것도 뉴스로 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전후 재건, 분쟁 지역 안정화, 이슬람 사회 내 신뢰 구축? 이런 분야에서 한국을 진지하게 검토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수혜국이었으니까요.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나라, 공여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그 단정이 얼마나 좁은 시야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옆 사무실에 마이클 오웬이라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해에 국방부에 입사한 사람으로 20년 넘게 저의 경쟁자였습니다. 외모는 준수했고 말솜씨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접근 방식은 제 것과 정반대였죠. 마이클은 현지 문화와 정서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건 사업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의 숫자보다 현지인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우리 두 사람이 부딪히면 그 자리가 냉랭해졌습니다. 동료들은 우리를 두고 절대 같은 방향을 보지 않는 두 사람이라고 불렀죠. 20년간 우리는 단 한 번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2019년 아프가니스탄 재건 전략 회의에서 마이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건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를 짓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반박했습니다. 신뢰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완공된 학교의 수는 측정할 수 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클은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이클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판단한 것이라는 걸 저는 훨씬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2026년 3월 1일이 오기 전까지 저는 여전히 제 28년의 확신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에 워싱턴 DC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포토맥 강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코트를 뚫고 살갗에 닿을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국방부 청사에 도착해 중동 정세, 브리핑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28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은 루틴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늘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라크 재건 5개년 성과 분석, 아프가니스탄 치안 회복률 통계, 리비아 인프라 복구 예산 집행 현황. 두꺼운 파일들이 두 줄로 세워져 있었고 그 뒤로 모니터에는 항상 서너 개의 창이 동시에 열려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제가 직접 참여한 프로젝트들의 지도가 붙어 있었고 각 지역마다 완공 날짜와 비용, 주민 재정착률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쳤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28년의 증거였습니다. 제가 옳다는 것을 확인하는 장치였습니다. 아내 캐럴은 그 지도가 싫다고 했습니다. 집에도 똑같은 지도를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했죠.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그때 저는 캐럴의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캐럴과 저는 결혼한 지 2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행복했습니다. 캐럴은 제가 하는 일을 이해하게 여겼고 저는 캐럴이 기다려준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 저는 일에서도 그랬고 가족에게도 그랬습니다. 그해 2월 저는 이미 열흘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청사 인근 호텔에 짐을 풀어두고 사무실과 호텔만 오가는 생활이었습니다. 캐럴은 전화를 해도 짧게 끊었고 저는 그것도 업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명이 변명이 된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캐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브렛,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답하고는 다시 보고서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때 저는 나중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몰랐습니다. 마이클 오웬의 사무실은 제 사무실 바로 맞은편이었습니다. 유리 파티션 너머로 그의 책상이 보였죠. 2월 중순부터 마이클의 사무실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에 퇴근하면서도 마이클의 사무실에는 불빛이 새어나왔고 아침에 출근하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커피잔이 책상 위에 2개씩 놓여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밤새 마신 흔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마이클과 마주쳤을 때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무슨 프로젝트냐고. 마이클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일한 관련 준비 작업이라고.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이클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는데 저는 그것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무렵 일한 관련 보고서가 제 책상에도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메네이의 건강 이상설이 내부 채널을 통해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혁명수비대 내부에서 권력 암투가 시작되었다는 신호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40년을 버텨온 체제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리 없다는 것이 제 판단이었습니다. 이란은 이라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월 말이 되면서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절제된 표현으로 일관하던 내부 보고서들이 갑자기 강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메네이의 공개 활동이 3주째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들의 테헤란 이탈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란 핵시설 인근에서 비정상적인 차량 이동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테헤란 북부의 고급 주거지에서 대규모 자산 이전이 시작되었다는 정보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들을 읽으며 처음으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다르다. 이번엔 진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란이 갑작스럽게 붕괴된다면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이라크 때처럼 또다시 졸속으로 들어갔다가 수렁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저는 그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언제나 제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왔습니다. 뭔가 큰 것이 터지기 직전의 공기. 저는 그 공기를 잘 알았습니다. 28년 동안 그 공기를 여러 번 맡아왔으니까요. 그리고 그 공기가 2026년 2월에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순간들이 들어갔습니다. 2026년 3월 1일 새벽 3시 17분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연속으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긴급 채널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미군의 정밀 폭격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속보였습니다. 단 한 발의 벙커 버스터가 테헤란 지하 벙커를 관통했습니다. 현지 시각 새벽 1시 12분. 12시간에 걸친 후속 작전 끝에 40년 신정체제의 핵심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새벽 하늘은 조용했습니다. 포토맥 강 위로 여친 안개가 깔려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그 안개 속에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이었습니다. 빠르게 옷을 챙겨 입으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인구 9천만 명, 중동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 핵시설 다수 보유, 페르시아 민족주의와 이슬람 원리주의가 복잡하게 얽힌 사회, 석유, 천연가스, 군수산업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경제구조, 혁명 수비대의 무장 잔존 세력, 지역 내 대리 세력들,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라크와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라크는 인구가 3천만이었고 이란은 그 3배였습니다. 이라크는 석유 하나가 국력의 핵심이었지만 이란은 그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전쟁보다 어려운 것이 전후처리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후처리 중에서도 가장 거대하고 복잡한 것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마이클이 저보다 30분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노트북을 열고 무언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눈 아래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마이클의 책상 옆을 지나치면서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어로 작성된 문서가 보였습니다. 여러 개의 표와 수치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알지 못했으니까요. 상황실은 카오스였습니다. 1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동시에 발언했고 화면에는 테헤란 거리의 생중계 영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렸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었고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멍하니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분노한 혁명수비대 잔당들과 시민들의 충돌이 시작되었고 테헤란 외곽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라크 2003년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사담 후세인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그 다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는 수년간 더 깊은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고통받았습니다. 저는 그 고통의 일부를 제 책임으로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그때 담당자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란 임시정부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건 파트너 관련해서요. 저는 당연히 미국의 요청이 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봐도 그것이 상식이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작전이었고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한국 측에 공식 요청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상황실의 소음이 순간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잘못 들은 것인지 확인하려고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이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란 임시정부가 미국, 러시아, 유럽의 개입을 모두 거부하고 한국의 재건 파트너십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한국군 파견을 명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멈췄습니다. 상황실의 소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면의 영상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한 문장만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국이라고. 이건 분명 통역 오류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임시정부 내부의 일부 세력이 보낸 비공식 첩촉일 것이라고. 공식 입장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덧붙였습니다. 이란 임시정부 공동의장 3인 연서가 들어간 공식 외교 문서입니다. 저는 마이클을 바라봤습니다. 마이클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급히 한국 아크 부대 관련 파일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파일을 진지하게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라크 남부 재건 구역 지원, 동명 부대 레바논 파견, 몇 줄 읽다가 덮어버렸던 파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파일을 처음부터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28년이 흔들리기 시작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란 임시정부의 결정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은 국제 분쟁 재건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제 논리였습니다. 물론 한국군의 파병 경험은 있었습니다. 아크 부대, 동명 부대, 저도 이름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지원 부대의 활동과 인구, 9천만 명의 이슬람 국가 전체를 재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3시간에 걸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해외 재건 프로젝트 실적, 규모, 지속성을 미국 및 유럽과 비교하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예산 규모 비교, 완료 프로젝트 수 비교, 참여 인력 비교. 어떤 수치를 어떤 방향으로 분석해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이클이 반박했습니다.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저에게 정면으로 맞선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서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이란 내 12개 도시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무려 68%의 이란 시민이 재건 파트너로 한국을 1순위로 선택했습니다. 미국은 7%였습니다. 러시아는 3%, 유럽연합은 14%, 68대 7. 저는 그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류가 없었습니다. 조사 방법론도 견고했습니다. 저는 반박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브렛, 이번엔 당신이 틀렸어요. 데이터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가장 신봉하는 데이터가 제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마이클에게 내뱉던 말, 데이터가 말하고 있다는 그 말을 마이클이 저에게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대신 직접 반증을 찾기로 했습니다. 미국 주도 재건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데이터로 증명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3일 밤낮을 새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의 미국 주도 재건 성과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투입 비용 대비 경제 회복률, 치안 안정화 속도, 민심 호응도, 인프라 완공률, 주민 자발적 참여도, 가능한 모든 지표를 정리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3일 동안 저는 거의 자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10잔 이상 마셨고 눈이 충혈될 정도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밤새 숫자들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모든 것을 결론 지을 것이라고. 마지막 수치를 정리하고 나서 저는 보고서 전체를 한 번 더 훑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수집한 데이터 안에 한국 아크 부대가 활동한 이라크 남부 구역의 수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것을 미국 단독 구역 데이터에 통합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분리해서 보니 그 수치가 나머지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저는 그것을 별도로 분류해서 보고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보고서를 들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장관은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표시를 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칼슨 박사, 이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이 참여한 이라크 남부 재건 구역의 성과가 미국 단독 구역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잘못 인용한 줄 알았습니다. 다시 제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장관이 맞았습니다.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주도 재건의 우수성을 증명하려 모은 데이터 안에 한국의 성과가 압도적으로 더 좋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 끝 창가에 섰습니다. 포토맥 강이 회색빛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강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라크 남부의 한 마을이 떠올랐습니다. 2007년 저는 그 마을 재건 프로젝트를 총괄했습니다. 마을 이름은 알무사야프였습니다. 바그다드 남쪽으로 60km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폭격으로 집들이 반 이상 무너졌고 학교는 완전히 사라졌고 상수도와 전기 시설이 모두 파괴된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을에 3년을 쏟아부었습니다. 미국식 방법으로, 미국 자본으로, 미국 계획으로. 설계는 미국 전문가들이 했고 자재는 미국 기업들이 납품했고 공사는 미국이 선발한 외부 계약 업체들이 진행했습니다. 빠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완공된 학교에 아이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로 지은 집들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완공된 지 2달 만에 파손되었습니다. 주민들이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관리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현지 협력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저는 그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리가 생각났습니다. 알리는 30대 초반의 이라크 청년이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알리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했고 알리는 저를 믿고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나가던 무렵 알리는 반군에게 서방 협력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집 앞에서 총에 맞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실패라고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방식이 맞는데 현지 사정이 나빴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었습니다. 그 설득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알리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죽기 2달 전 알리가 제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차를 마시던 어느 오후 알리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잤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친절하다는 뜻이겠거니 했습니다. 재건 사업의 성과와는 무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잔다는 것, 그것이 단순한 친절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제 안에서 싹을 틔웠습니다. 내가 틀렸던 것 아닐까? 28년이 틀렸던 것 아닐까? 그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저는 처음으로 무서웠습니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28년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무게가 밤새 저를 짓눌렀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마이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브렛, 한국에 한번 가보지 않겠어요? 저는 메시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2번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틀렸던 사람이에요. 5년 전에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멈췄습니다. 마이클이 틀렸었다고요. 그 마이클이.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경계했습니다. 그는 20년간 제 경쟁자였으니까요. 그런데 마이클은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당겨 제 맞은편에 앉더니 잠깐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렛, 나도 5년 전에 당신과 완전히 똑같이 생각했어요. 이라크 남부 재건 현장에 처음 갔을 때 한국 아크 부대가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해서는 성과가 안 나온다고. 체계가 없다. 비효율적이다. 감성에 기댄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6개월을 그 현장에서 같이 지내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이클은 잠깐 멈췄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브렛, 직접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보자는 겁니다. 마이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20년간 제가 보지 못했던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진정으로 확신하는 사람의 눈빛. 설득하려는 눈빛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것을 나눠주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은 저를 한국 국방부의 한 인물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이름은 김도훈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준장, 아크 부대 전 사령관, 이라크 재건 현장 15년 경력,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미국 웨스트포인트 군사 아카데미 연수 경력. 저는 화상 통화 전에 간단히 그의 이력을 검색해 봤습니다. 꽤 인상적인 이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 통화에서 김도훈 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슨 박사님, 저도 박사님의 2018년 논문을 읽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례 분석 논문이요. 배울 점이 많더군요. 저는 그 말에 당황했습니다. 제 논문을 읽은 한국 군인, 그것도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생각하는 논문을.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화를 마치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가진 확신 말고 다른 것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제 안에서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가기로 결정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단 제 방식대로였습니다. 감동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검증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꼼꼼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이라크 아크 부대 실적 데이터 직접 검증, 이란 재건과의 적용 가능성 분석, 한국식 재건 방법론의 지속 가능성 평가, 언어적, 문화적 장벽 극복 가능성 검토, 예산 규모의 적절성 확인,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검증 리스트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그 리스트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12개의 질문, 냉정하고 객관적인 질문들. 저는 이것들이 한국의 한계를 증명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맞고 마이클이 틀린 것이 되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3월 7일 오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이미 무언가 달랐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최상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알았지만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 그 의미를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는 일이 없었습니다. 표지판이 명확했고 이동 동선이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제가 길을 찾는 것처럼 보이자 먼저 다가와 영어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겉모습은 그럴 수 있다고. 중요한 것은 현장이라고. 하지만 공항을 나서면서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이 그 마음의 벽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펼쳐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이었습니다. 유리와 철로 이루어진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흘렀습니다. 70년 전 이 나라가 전쟁의 잿더미였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숫자를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그것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수준이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5,000달러를 넘었습니다. 72년 만에 500배 이상,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의 성장이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숫자를 종이에 적어봤습니다. 67에서 35,000으로.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만을 믿는 저에게 이 숫자는 설명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김도훈 준장을 만났습니다. 50대 초반, 단정한 군복, 그리고 잔잔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빛. 준장은 첫 인사에서 악수를 청하기 전에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작은 동작이 묘하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과시하지 않는 절제,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 여유. 그것이 첫인상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체크리스트를 꺼내 첫 번째 항목을 제시했습니다. 아크 부대 이라크 남부 재건 실적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준장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국방부 자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아크 부대의 이라크 남부 재건 통계를 처음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숫자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아크 부대가 활동한 구역의 경제 회복률은 미국 단독 구역보다 2.3배 높았습니다. 학교 재건 후 취학률은 87%로 중동 평균의 2배였습니다. 의료시설 이용률은 94%, 주민 만족도는 91%, 치안 유지 비용은 미국 단독 구역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아크 부대가 완공한 시설의 5년 후 유지 보수율이 98%였습니다. 미국 단독 구역은 43%였습니다. 저는 12개의 체크리스트를 꺼냈습니다.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체크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질문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과가 가능했을까? 단순히 방법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김도훈 준장에게 물었습니다. 아크 부대가 미국 방식과 다른 점이 핵심적으로 무엇이냐고. 준장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러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간 후에도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배우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물었습니다. 그 차이가 정말 숫자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 그 차이가 정말 2.3배의 성과 차이를 만들 수 있는가? 그날 저녁 마이클과 저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삼겹살집이었습니다. 숯불 위에서 고기가 지글거렸고 연기가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마이클은 능숙하게 상추에 고기를 싸서 먹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따라했습니다.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브렛, 이 나라를 이해하려면 먼저 같이 밥을 먹어야 해요. 한국 사람들에게 밥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 순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나중에 일한 현장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브렛, 나는 5년 전에 이라크 남부에서 한국 군인들과 6개월을 지냈어요. 그때 내가 본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들은 퇴근이 없었습니다. 밤에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새벽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군인은 이라크 현지 노인에게 직접 그를 가르쳤습니다. 퇴근 후에 매일 1시간씩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계속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그것이 쇼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보고서에 남지 않는 일들을 했습니다. 평가받지 못할 일들을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나서 처음으로 내가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 돌아와 알리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알리가 했던 말. 한국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잤다는 그 말. 그것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 함께 잔다는 것, 같은 공간에서 같은 불편을 나눈다는 것. 그것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땅에서 같은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동등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새벽까지 저를 깨어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최악의 소식이 터졌습니다. 워싱턴 DC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의회 내 강경파들이 이란 재건, 한국 참여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원의원 헨리 포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텍사스 출신의 3선 의원으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이란 재건은 반드시 미국이 주도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 규모의 사업을 감당할 역량이 없습니다. 이것은 동맹에 대한 미국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피를 흘렸고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의 발언은 전 세계 뉴스를 타고 퍼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란 내 혁명 수비대 잔당들이 재집결했다는 정보도 들어왔습니다. 이란 동부 산악지대에 500명 이상이 집결하고 있다는 위성 정보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개입을 서방의 대리 침략으로 규정하고 무력 저항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일부 이란 지역에서 한국 재건 준비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란 임시정부 내부에서도 한국 참여에 반대하는 세력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비이슬람 국가의 재건 주도는 신성 모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측에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동의 재건을 비아랍 국가가 주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었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장벽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호텔 방에서 이 모든 소식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한국의 참여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생각이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무거움이 무엇인지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한국이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새벽 2시 저는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냥 방에 있기가 답답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로비 한쪽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김도훈 준장이었습니다. 준장도 잠을 못 이루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업무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가득한 도시.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준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였습니다. 칼슨 박사님, 아버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아버지는 9살이었습니다. 충청도의 작은 마을에서 살았는데 전쟁이 밀려오면서 가족과 함께 피란길에 나섰습니다. 부산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피란 인파에 휩쓸리면서 가족과 헤어지셨습니다. 9살짜리 아이 혼자 낯선 땅에 남겨진 것입니다. 준장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3일을 혼자 걸었다고 하셨습니다. 배가 고팠고 발에 피가 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폭격 소리가 들렸고 낯선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길가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 낯선 나라 군인들이 다가왔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군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먹을 것을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눈빛으로 말해줬습니다. 아버지는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하셨습니다. 말이 없어도 눈빛으로 알 수 있었다고. 이 아이는 살 것이라는 눈빛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 눈빛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언어가 달라도, 종교가 달라도 눈빛으로 살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준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란에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칼슨 박사님, 누군가 우리에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눈빛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재건을 시스템으로만 이해했습니다. 투입과 산출, 비용과 효과,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도훈 준장이 들려준 이야기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재건은 그 이전의 관계였습니다.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눈빛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눈빛. 우리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눈빛. 당신은 살 것이라고 말해주는 눈빛. 한국이 그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낯선 군인들에게서 받은 그 눈빛을 한국은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란에 가져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워싱턴 DC에 보고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쓰면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이란 재건 한국이 맞다. 그리고 그 이유를 나는 28년 만에 처음으로 이해했다. 저는 보고서를 쓰면서 알리를 생각했습니다. 알리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이 했던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말해줬을 때 제가 제대로 들었더라면. 그 생각이 손가락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새벽 5시까지 썼습니다. 28년 만에 가장 솔직한 보고서였습니다. 수치보다 사람을 앞에 놓은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데이터를 근거로 한국 참여의 정당성을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헨리 포드 의원의 배후 이해관계가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습니다. 포드 의원이 이라크 재건 사업에 연루된
민간 군사기업의 최대 주주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반대가 동맹에 대한 의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여론이 빠르게 돌아섰습니다. 국제 여론도 움직였습니다. 이란 현지에서 태극기를 든 시위대의 영상이 전 세계 소셜미디어에 퍼졌습니다. 수만 명의 이란 시민이 광장에 모여 한국을 외쳤습니다. 그 영상 앞에서 어떤 정치인도 반대 의견을 고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아크 부대와 동명 부대의 이란 파견, 그리고 한국식 재건 플랜의 공식 채택. 저는 서울 호텔 방에서 테헤란 광장의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란 임시정부 대표단과 한국 대표단이 악수를 나누는 순간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이란 시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화면을 넘어 제 가슴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까이 당겼습니다. 그들의 손에 태극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붉고 파란 태극 문양이 새벽 테헤란의 어둠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직업 인생 2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뜨겁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제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김도훈 준장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칼슨 박사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제 압니다. 당신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군이 이란 땅에 발을 내디딘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테헤란 남부의 카르발라 지구였습니다. 전쟁 전에도 이란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였던 곳입니다. 좁은 골목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낡은 건물들이 폭격으로 반쯤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날렸고 폐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보지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이란 주민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아 직접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이 흙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군인들의 얼굴이 햇볕에 검게 탔습니다. 통역을 통하지 않고도 웃음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란 아주머니가 무언가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하자 한국 군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상의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란 주민이 직접 요리한 음식이 커다란 천 위에 놓였고 한국 군인들과 이란 주민들이 함께 앉았습니다. 구분이 없었습니다. 군인과 민간인의 구분이 아니라 함께 하루를 일하고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군인이 이란 음식을 먹으며 엄지를 들자 이란 주민이 크게 웃었습니다. 불과 6주 만에 초등학교 2곳이 완공되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6주. 미국이 이라크에서 같은 규모를 짓는데 평균 14개월이 걸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아크 부대 소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소령은 35쯤 되어 보이는 젊은 군인이었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민들이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설명했지만 나중에는 주민들이 알아서 일을 나눠 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적인 부분만 도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학교 울타리를 칠하고 있는 이란 남성들, 교실 안을 청소하는 이란 여성들, 작은 화단에 꽃을 심는 이란 아이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현지 주민 한 명이 통역을 통해 제게 설명해 줬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이란 남성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아들을 잃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일꾼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으로 대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28년을 부수었습니다. 집주인으로 대했다. 저는 그 말을 수첩에 적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현지 주민을 재건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짓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구조였습니다.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전문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주민들을 집주인으로 대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테니 당신들이 직접 만들어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2.3배의 성과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5년 후 유지 보수율 98%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란 9천만 국민이 태극기를 드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현장을 나오면서 한국의 군의관이 이란 어린이의 부상을 치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군의관은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의 눈높이에서 상처를 살폈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군의관의 눈빛을 보고 서서히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김도훈 준장의 아버지가 70년 전 낯선 군인에게서 받았다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살 것이라고 말해주는 눈빛. 그 눈빛이 세대를 넘어 이란 땅에서 다시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내 캐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캐럴은 받았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캐럴, 나 지금 이란 재건 현장에 있어. 여기서 많은 것을 배웠어. 나는 오랫동안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 일에서도 그랬고 당신한테도 그랬어. 미안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캐럴이 말했습니다. 브렛, 그 말을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지 몰랐네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 뒤에서 차올랐습니다. 22년의 결혼 생활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가 그 짧은 문장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세계가 이란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재건 방식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표준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UN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한국의 이란 재건 모델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155개국 대표들 앞에서였습니다. 저는 그 발표장에 브리핑 자료를 제공하는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제네바 UN 본부 대회의실이었습니다. 높은 천장, 세계 각국 국기들, 155개국 대표들이 착석한 그 자리에서 한국 대표단이 이란 재건 6개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발표자 옆에 김도훈 준장이 서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숫자들이 발표될 때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6개월 만에 달성한 국내 총생산 회복률 27%, 역사상 전후 재건 최단 기간 기록이었습니다. 재건 구역 주민 만족도 94%, 학교 재건 후 취학률 89%, 치안 사고 발생률 기존 재건 방식 대비 73% 감소, 완공시설 주민 자발적 유지 관리율 97%, 그리고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 장의 사진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이란 아이가 태극기를 들고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대회의실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155개국 대표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어느 나라 대표도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박수가 잦아들자 독일 재건부 장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그 말이 대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독일이 배워야 할 나라.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적인 재건의 사례로 꼽히는 서독의 재건을 이끈 나라의 장관이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준장을 찾았습니다. 준장 곁에는 처음 보는 노신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피부는 깊게 주름졌고 몸은 많이 굽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 눈빛이 준장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준장이 말했습니다. 칼슨 박사님, 제 아버지입니다. 저는 그 노신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산 피란길에서 3일을 혼자 걷던 9살 소년. 낯선 군인의 눈빛에서 살 것이라는 믿음을 얻은 그 소년이 지금 제 앞에 80대 노신사로 서 있었습니다. 노신사가 통역을 통해 말을 전해줬습니다. 오늘 텔레비전으로 아들이 저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노신사의 삶이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습니다. 9살 소년이 받은 한 번의 눈빛이 70년을 돌고 돌아 이란 땅에서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란 현지에서는 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란 어린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테헤란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안녕하세요를 배우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습니다. 그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2천만을 넘겼습니다. 이란 젊은이들이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영상들도 올라왔습니다. 김치를 처음 먹으며 눈이 동그래지는 이란 청년의 영상이 웃음과 함께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뉴욕타임스 일면에 태극기와 함께 재건 현장 사진이 실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한국의 재건 방식을 21세기의 새로운 외교 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전후 재건의 방정식을 다시 쓰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헨리 포드 의원은 이해 충돌 문제로 조용히 상원의원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저는 지금 워싱턴 DC가 아니라 서울에 있습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강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국 국방부와 유엔의 공동 요청으로 한국식 재건, 방법론을 국제 표준화하는 프로젝트의 공동 책임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의 28년 경험과 한국의 현장 역량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6개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이클과는 이제 진짜 동료가 되었습니다. 20년간 경쟁자로 지낸 우리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며칠 전 제게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브렛, 우리가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했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도달했죠.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늦게 도달한 사람이 더 깊이 이해하는 법이에요. 저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캐럴은 이혼 서류를 철회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삼겹살을 먹으면서 캐럴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에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그리고 당신도 이렇게 참아줄 줄 몰랐어요. 캐럴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수업을 받습니다. 발음이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웃으며 말합니다. 박사님은 머리가 좋으신데 혀가 말을 안 듣는다고. 저도 웃습니다. 그 수업이 28년 동안 제가 해온 어떤 공부보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란에 다녀왔습니다. 알리의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알리가 죽은 그 마을에서 알리의 아들 하산은 이제 한국 재건팀과 함께 일하는 현지 협력 담당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산을 만나 오래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산, 나는 당신의 아버지를 잃게 만든 사람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했던 말을 제가 귀 기울여 들었더라면 어쩌면 아버지는 살아 계셨을 겁니다. 미안합니다. 하산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진심이 달랐다고. 그 진심이 무엇인지 저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사님도 이제 그 진심을 알게 되셨으니 아버지가 헛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알리가 저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았습니다. 알리는 저에게 진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리의 아들 하산이 지금 한국 재건팀과 함께 일하면서 그 진심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알리가 심어놓은 씨앗이 이란의 폐허 위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나는 28년 동안 왜 보지 못했을까?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나는 확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오만이었습니다. 저는 재건을 시스템으로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재건은 시스템 이전의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신뢰는 숫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흙을 나르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이 아이는 살 것이라고 말해주는 그 순간에서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잿더미에서 낯선 군인의 눈빛을 기억하며 살아남은 나라. 67달러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 그 성장의 비결이 단순히 근면함이나 교육열이 아니라 그 눈빛의 기억을 잊지 않고 살아온 것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도움받은 것을 잊지 않는 나라. 자신이 겪은 고통으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나라. 말이 통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살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이란 9천만 국민이 태극기를 든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68%의 이란 시민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독일 장관이 한국을 배워야 할 나라라고 말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방법론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특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들어낸 것은 여러분의 아버님 세대가 이 땅에서 살아낸 그 역사였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아이들을 품어 안고 걸었던 그 세대. 굶주림 속에서도 자식을 공부시켰던 그 세대. 손이 닳도록 일하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었던 그 세대. 그 세대가 심어놓은 씨앗이 지금 이란 땅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무언가를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이 느끼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순간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아버님 세대가 이룩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